여러분, 만약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사람의 앞날을 태우는 불이라고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은 소리를 내지 않고 내렸고 마을의 기와 지붕 위에는 하얀 이불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말하지만 어떤 집에는 눈이 오히려 더 차갑게 쌓입니다. 흰 것이 덮어주면 숨겨진 것까지 잠잠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지요. 흰 눈은 모든 것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검은 발자국, 누군가 급히 지나간 흔적,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마음의 얼룩까지요. 그날 밤 고을에서 가장 크다는 백운당에서도 눈은 똑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운당은 늘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대문은 두꺼웠으며 기와는 다른 집보다 늘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반짝임을 보면서도 입술을 깨물곤 했습니다. 부러움인지 미움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돈은 많았지. 근데 인심은 없었다더라. 돈이 산처럼 쌓여도 자식 복 없으면 끝이야. 그 말들이 사실이었는지는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백운당의 주인이었던 정대감이 숨을 거둔 날 상주들은 곡을 했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문 밖에는 장작 타는 냄새와 끓는 국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곡소리와 밥 냄새가 같은 담장 안에서 섞여 있다는 건 언제나 이상한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람은 살아야 하고 산 사람을 먹여야 장례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장례는 늘 삶과 죽음이 뒤엉킨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슬퍼하는 집안 같았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목이 쉬도록 곡을 하고 절을 하며 땅을 치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슬픔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은 진짜 눈물이고 어떤 눈물은 계산이 묻어납니다. 울어야 하는 자리에서 울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울지 않으면 의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울지만 어떤 사람은 내일을 계산하다가 울기도 합니다. 눈물은 똑같이 젖지만 그 젖음의 이유는 달라집니다. 그날 밤 진짜로 떨고 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채 병풍 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늘 속 그곳에 두 아이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올해로 8살, 누이처럼 닮았다는 쌍둥이 형제 윤겸과 윤서였습니다. 어미를 먼저 보내고 아비마저 오늘 떠나보낸 아이들. 상복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얇은 삼배옷 하나 걸친 채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아이들에겐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발소리라는 건 어른들에겐 그저 오가는 소리지만 아이들에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집안의 중심이 사라진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압니다. 누군가는 주인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밀려날 것이고 누군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몰라서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알아서 더 약해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슬픔보다 차가운 기운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갭이 아이들에겐 작은 어머니가 되는 장씨 부인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의 눈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계산이 먼저 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안을 한번 훑어본 뒤 짧게 말했습니다. 다 나가거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다 물러났고
사랑채에는 장씨 부인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등잔을 끌어당겼습니다. 불빛이 커지자 정대감의 시신이 놓인 자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장씨 부인은 그 곁으로 다가가 베개 아래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병풍 뒤에서 윤겸은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서의 손바닥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 땀이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윤겸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방 안에 있는 어른은 아이들을 위해 움직이는 어른이 아니라는 것. 아이들이 울어도 다쳐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잠시 뒤 장씨 부인의 손에 누런 봉투 하나가 들려 나왔습니다. 정대감이 숨을 거두기 직전 남겼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은 봉투를 열어 글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몇 줄 지나지 않아 그 미소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간이 깊게 접혔습니다. 종이를 쥔 손등에 핏대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일체를 윤겸과 윤서에게 나누어 상속한다. 계비 장씨에게는 전답 한 마지기와 별채 한 칸을 남긴다. 여러분, 이 한 줄이 가진 힘을 아십니까? 전답 한 마지기와 별채 한 칸. 말은 남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라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보다 자존심에서 더 크게 타오릅니다. 장씨 부인에게 이 문장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대감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칼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칼끝을 온몸으로 맞은 셈이지요. 장씨 부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끝까지 나를 이렇게 깔보는구나. 그녀는 종이를 움켜쥔 채 화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로 뚜껑을 여는 순간 숯불이 혀처럼 날름거렸습니다. 불길은 종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풍 뒤에서 작은 몸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생 윤서였습니다. 안 됩니다. 윤서는 화로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작은 손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고 타고 있던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뜨거워. 윤서의 비명에 장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그녀는 윤서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종이를 빼앗으려는 힘과 버티려는 힘이 엉켰습니다. 윤서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거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유언장은 돈이 아니라 마지막 끈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직전 남긴 유일한 문장, 그 문장만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준다고 믿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은 그 증거가 없으면 곧바로 버려질 거라는 걸 본능처럼 압니다. 그래서 종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순간 화로가 넘어졌습니다. 숯덩이가 바닥으로 쏟아졌고 연기와 불꽃이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유언장이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윤서는 반쪽을 품에 안고 뒤로 넘어졌고 장씨 부인의 손에 들려있던 나머지 반쪽은 휘청이는 그녀의 손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종이 조각을 들어 올렸고 그 조각은 방 한 구석 커다란 자개장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윤겸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가슴에 박힌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개장 밑 그가 속으로 되뇌는 사이 장씨 부인은 숯집게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너희 둘 다 뿌리째 뽑아버린다. 윤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동생 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뛰어. 뒤돌아보지 마. 두 아이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무릎까지 쌓인 눈밭이었습니다. 맨발이 눈에 닿는 순간 살이 찢기는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장씨 부인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잡아라. 저놈들이 유언장을 훔쳐 달아난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선 장씨 부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횃불이 켜졌고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윤겸은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손은 화상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윤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담장 끝, 낮은 개구멍. 윤겸은 윤서를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둠 속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찢어진 종이 반쪽과 서로의 체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하얀 눈발 속에서 윤겸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서 우리가 잃은 걸 되찾아야 해. 여러분, 이때부터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싸움이 조용히 시작된 것은 눈보라는 밤새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리면 따끔한 게 아니라 살이 얇게 뜯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윤겸은 손에 쥔 동생의 손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 손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윤서의 손은 화상 때문에 뜨거워야 맞는데 오히려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형, 나 졸려. 윤겸은 바로 알았습니다. 이 졸려는 그냥 졸린 게 아닙니다. 몸이 포기하려 할 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윤겸은 동생의 뺨을 손바닥으로 감싸 쥐고 얼음이 묻은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안 돼. 자면 죽어. 불빛 있는 데까지, 딱 거기까지만. 불빛 어디? 윤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시간도 힘도 부족했습니다. 대신 윤겸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불빛 있는 곳, 사람 있는 곳, 냄새 나는 곳. 그때 윤겸의 머릿속에 한 곳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귀 홍련각, 고을에서 가장 큰 기생집, 풍악 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퍼지는 곳. 윤겸은 그곳이 좋은 곳이라서 떠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쁜 곳일수록 밤엔 더 환하고 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곳엔 늘 사람이 있고 늘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다는 건 따뜻함이 있다는 뜻이고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건 최소한 얼어 죽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윤겸은 그런 것만 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계산을 한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 계산이 없으면 아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윤겸은 이를 악물고 동생을 이끌었습니다. 윤서가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거기 우리 들어가도 돼? 윤겸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숨을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홍련각은 살릴 곳이 아니라 버틸 곳이었습니다. 홍련각은 밤에도 밝았습니다. 대문 쪽에서는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길까지 흘렀습니다. 윤겸은 동생을 끌고 뒷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눈을 피하려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밤엔 사람이 없는 곳이 더 위험합니다. 조용한 골목일수록 하인들이 더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윤겸은 담장 그림자에 몸을 붙이며 헛간 쪽으로 갔습니다. 문틈이 벌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윤겸은 동생부터 밀어넣고 자신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지푸라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가 오히려 살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지푸라기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형, 여기 따뜻해.
따뜻한 게 아니라 몸이 얼어 감각이 둔해진 거였지만 윤겸은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동생을 끌어안고 지푸라기 더미 속에 파묻듯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윤겸은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숨. 그런데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숨이 나올 때쯤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횃불이 번쩍 들이밀어졌고 홍련각의 마당쇠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윤겸은 동생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숨이 가빠서 낮게 끙끙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사람에겐 아주 작은데 쫓는 사람에겐 딱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횃불이 지푸라기 더미 위를 훑더니 멈췄습니다. 찾았다. 손이 덥서? 윤겸이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윤서는 뒷덜미를 잡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마당쇠는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냐? 꺼져. 윤겸은 눈밭 위로 내던져졌고 윤서는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홍련각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꼬마 도둑이 기어들어왔대.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그 말들 속에 진짜 무서운 건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을 아이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귀찮은 문제, 술맛 떨어지는 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잔인한 이유는 누군가 때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때리는 사람도 잔인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며 웃는 사람도 잔인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무 관심도 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무심함은 때로 몽둥이보다 더 깊게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때 홍련각의 주인 월매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차갑게 흔들렸고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내다버려라. 손님들 술맛 떨어진다. 마당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몽둥이를 들어 윤겸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려는 순간 딱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몽둥이가 부러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몽둥이를 든 손목이 꺾이며 몽둥이가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 부러진 젓가락 한 짝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이 날아온 방향. 홍련각 대청 끝. 술상 앞에 삐딱하게 앉아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갓, 낡은 도포, 술얼룩, 거칠게 자란 수염. 누가 봐도 폐인 같았는데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그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술 맛이 깨네. 월매가 눈을 흘겼습니다. 송선비, 또 이러시면 손님 끊겨요. 사내는 비웃듯 술잔을 내려놓고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 쭈그려 앉더니 윤서의 화상 입은 손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월매에게 은자 한 잎을 던졌습니다. 저 애들 값이다. 월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값이라니 저걸 왜 사요?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쥐가 많다. 쥐 잡을 손이 필요해. 핑계였습니다. 살리기 위한 핑계. 그 핑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도 대놓고 살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은 선의보다 명분을 더 믿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은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사내는 아이들을 도포자락으로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가자. 밥 먹자. 그 말이 어찌나 담담했는지 윤겸은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달아나던 게 꿈이었나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낡은 기와집의 아랫목에서 따뜻한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윤서는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떠먹었습니다. 윤겸은 국을 떠먹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어른들은 울어도 되지만 아이들은 울면 더 맞을까봐 참거든요. 그런데 아랫목이 따뜻해지고 배가 조금 차니 그제야 무너진 겁니다. 몸이 먼저 진정되면 마음이 뒤늦게 무너집니다. 살아남기 위해 단단히 묶어두었던 슬픔이 풀려버리는 순간입니다. 사내는 아이들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살았으면 밥값은 해라. 너희가 왜 쫓기는지 말해. 윤겸은 눈물을 훔치며 품속에 반쪽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찢어진 종이. 사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언장이구나. 윤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장씨, 불길, 찢어진 종이, 자개장 밑으로 들어간 반쪽. 사내는 오래 참았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반쪽이면 법은 눈을 감는다. 윤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인가요? 사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말끝을 낮춰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은 아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윤겸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반쪽 제가 봤어요. 자개장 밑으로 들어갔어요. 사내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전에 버린 줄 알았던 무언가가 깃들었습니다. 정의 혹은 책임. 사내의 이름은 송윤강. 전직 감찰이었다가 어떤 일로 파직당해 술에 잠겨 살던 사람. 윤강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사람이다. 윤겸이 숨을 삼켰습니다. 윤강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사람을 건드리면 그때는 젓가락이 아니라 목이 날아간다. 윤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진짜요? 윤강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 대신 윤서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밥 더 먹어라.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온도를 잡아줍니다.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죠. 이런 툭툭거림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야기의 중심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종이는 증거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아이들이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니까요. 그들이 몰랐습니다. 장씨 부인이 이미 관아에 돈을 쥐어주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관아 나졸들이 송선비 집을 친다더라. 유언장을 훔친 도둑이 그 집에 숨었다더라. 윤강은 소식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훔쳐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방놈이 돈을 먹었구나. 윤겸은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방이 돈을 먹었다는 건 이제 법이 그쪽 편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법이라는 말을 알아도 그 속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윤겸은 알았습니다. 법은 글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법은 사람 손에 들려 있고 그 손이 돈을 쥐면 법도 돈 냄새가 난다는 걸요. 그걸 아는 아이는 너무 빨리 커버립니다. 도망치자고 하면 쉬웠습니다. 산으로 숨으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장씨 부인이 자개장 밑을 뒤져버릴 겁니다. 증거가 영영 사라집니다. 8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냉정했습니다. 윤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고민이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른인 자신이 먼저 생각했어야 할 걸 아이가 먼저 말했다는 부끄러움. 윤강은 술에 절어 살았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무너진 무엇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변화는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다시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윤서는 조용히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홍련각에서 먹었던 조청이 생각났는지 낡은 천조각에 묻어있던 끈적한 조청을 꺼냈습니다. 형, 이거 끈끈이잖아. 붙여서 꺼내면 되지 않을까? 윤강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는 참 살려고 머리를 잘 굴리는구나. 그리고 윤강은 처음으로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밤 백운당에 들어간다. 윤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윤강은 술기운이 남은 듯한 얼굴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못하면 너희가 또 도망쳐야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윤강은 더 이상 술꾼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난 어른은 아니지만 아이들 앞에서 한번 약속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의 약속은 아이에게 생명줄입니다. 아이는 약속을 믿고 버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어른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밤은 낮보다 정직했습니다. 사람이 숨기는 것들을 밤은 오히려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백운당의 밤도 그랬습니다. 대문 쪽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윤강이 일부러 술 취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봐라. 이 집 담장이 내 밭을 먹었다니까. 이런 법도 없는 집이 어딨어. 말이 될 리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분노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정작 지켜야 할 곳에서 시선을 떼게 합니다. 장씨 부인은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차가웠고 표정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저 인간이군. 그녀는 하인들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내쫓아라. 쓸데없이 소란 피우지 말고. 하인들이 대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횃불도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을 담장 밖 대나무 숲에서 윤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겸의 손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지금이다. 윤겸은 입술을 모아 아주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뻐꾸기. 신호였습니다. 윤서는 개구멍 앞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몸보다 작은 구멍. 어른이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곳.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다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하고 나와야 돼. 윤서는 몸을 낮춰 개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흙이 얼굴에 묻었고 차가운 돌이 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개구멍 끝에서 백운당의 뒤뜰이 보였습니다. 마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대문 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땅에 엎드린 채 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루장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나지 마라. 사랑방 앞.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스르륵.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방은 아직 정대감의 기운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이고 들어갔습니다. 자개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검은 오칠, 달빛에 반짝이는 자개무늬. 윤서는 바닥에 엎드려 자개장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 거미줄,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하얀색. 있다. 윤서는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어깨까지 넣어도 손끝은 허공만 긁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쪽 소란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기척. 윤서의 귀에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장씨 부인. 윤서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고리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윤서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조청이 묻은 천조각.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윤서는 입김을 불어넣어 조금씩 녹였습니다. 손끝에 끈적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윤서는 대나무 살 끝에 조청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개장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어디서 단내가 나지. 장씨 부인의 목소리. 윤서는 눈을 감고 손끝에만 집중했습니다. 대나무 끝이 무언가 얇고 부드러운 것에 닿았습니다. 종이. 윤서는 살짝 눌렀습니다. 붙는 감각. 약하지만 분명한 저항. 제발. 윤서는 숨을 멈춘 채 아주 천천히 당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종이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인장의 반쪽.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구냐? 장씨 부인의 외침. 윤서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움켜쥐고 몸을 굴려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호지가 찢어졌고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윤서는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도둑이다. 비명이 터졌고 횃불이 켜졌습니다. 윤서는 눈밭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졌고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그때 담장 위에서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하인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이쪽이야. 윤서는 방향을 틀어 개구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밖에서 윤강의 팔이 윤서를 끌어당겼습니다. 왔냐?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찾았어요. 윤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고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강의 집. 아랫목 위에서 두 반쪽의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찢어진 결이 거짓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붉은 인장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윤겸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윤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야 시작이다. 윤강은 유언장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이 종이는 아이들 목숨보다 가볍지 않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그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왔다. 윤겸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윤강이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너희는 평생 쫓긴다. 윤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싸워야죠. 윤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어른이 먼저 앞에 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도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망치던 삶에서 마주보는 삶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아이들은 늘 도망쳤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 서줄 어른이 없어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이제 그 어른이 한 발 앞에 섭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일입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윤강의 집 앞 골목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관아 나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집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전까지 보던 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몽둥이보다 더 무서운 건 몽둥이를 휘두르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입을 함께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맞아도 억울함을 말할 곳이 없게 만들거든요. 윤서는 윤강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 도망가야 해요? 윤강은 잠시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윤강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으로 도망치는 길, 종이를 태우고 사라지는 길, 아이들을 살리고 자신이 희생되는 길. 하지만 윤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윤강은 유언장을 품 안에서 꺼내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도망칠 물건이 아니다. 서서히 밝은 데서 꺼내야 한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기보다는 윤강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술로 흐리게 덮어두었던 과거를 이제는 밝은 데서 꺼내겠다는 말. 자신이 버렸던 책임을 다시 들겠다는 말. 밖에서 포교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 문을 열어라. 윤강은 천천히 대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윤강은 아이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윤겸, 내가 형이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강은 덧붙였습니다. 윤서 손 절대 놓지 마라. 윤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어른을 잃었고 지금 이 어른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을 잃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이면 아이는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윤겸은 마음을 접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꽉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횃불빛 속에서 장씨 부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복 위에 겉옷을 걸쳤고 얼굴에는 분노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확신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개 불안해 보이지만 어떤 죄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 죄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죄인은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장씨 부인은 윤강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종이만 내놓으세요. 아이들 일은 좋게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제일 잔인합니다. 좋게 마무리. 좋게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보통은 좋지 않습니다. 좋게라는 말은 상대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장씨 부인의 말도 그랬습니다. 종이를 내놓으면 아이들은 살려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손에 쥔 칼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윤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불에 그을렸고 찢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종이. 장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내놔요. 윤강은 종이를 높이 들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장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이 누구 편인지 아직도 모르나 보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교가 윤강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유언장을 훔치고 아이들을 선동한 죄다. 순순히 내놓으면 곤장으로 끝내주지. 윤강은 피식 웃었습니다. 곤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포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몽둥이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윤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 거예요. 8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크지도 위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상황에서 가장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정직한 말이 가장 약하게 들리는 세상, 그게 바로 아이들이 살기 힘든 이유입니다. 포교는 비웃었습니다. 애송이가 뭘 안다고. 몽둥이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노인이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하암 요즘 젊은 것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떠드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누더기 옷,
허리 굽은 자세, 며칠 전부터 윤강집에 머물던 정체 모를 노인. 나졸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저 늙은이는 또 뭐야?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둥근 쇳덩이를 꺼냈습니다. 횃불빛이 스치는 순간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말 5필. 노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순간 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포교의 손에서 몽둥이가 떨어졌습니다. 담장 밖에서 숨죽이고 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장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짜예요. 저런 누추한 자가. 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짜는 내가 만들어 온 세월이다. 어사는 유언장을 받아 조용히 펼쳐보았습니다. 두 반쪽이 정확히 이어진 문서. 붉은 인장이 선명했습니다. 정대감의 뜻은 명확하다. 어사는 장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상속 문서 파기 시도, 아이들 생명 위협, 관아 매수. 장씨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먼저 훔쳤습니다. 저 종이는 원래. 그만. 어사의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앞날을 태우려 들면 그 불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단지 벌의 선언이 아닙니다. 삶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 힘으로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앞날을 태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날은 단단합니다. 꺾을 수는 있어도 태우려 든 불은 결국 자기 손부터 데웁니다. 장씨 부인의 손이 그랬지요. 처음에는 숯불을 움켜쥐려 했지만 결국 손에 남는 건 뜨거움과 재뿐입니다. 장씨 부인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뒤늦은 공포뿐이었습니다. 법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을 누르던 사람이 진짜 법 앞에 서면 그 옷이 벗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남는 건 사람이 아니라 벌거벗은 욕심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관아의 말들이 떠났습니다. 장씨 부인도 돈을 받은 이방도 모두 함께 사라졌습니다. 윤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풀렸기 때문입니다. 윤겸과 윤선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윤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강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된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이제 술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고. 며칠 뒤 백운당의 재산은 법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지. 결국 제자리 찾았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윤겸은 백운당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 커요.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숨 막혀요.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집이 크면 방이 많고 방이 많으면 소리가 울립니다. 소리가 울리면 기억도 울립니다. 장씨 부인의 발소리, 화로가 넘어지던 소리, 종이가 찢어지던 소리, 하인들이 쫓아오던 고함. 큰 집은 그 소리들을 더 크게 되돌려줍니다. 아이들에게는 그게 지옥이었습니다. 윤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자. 낡은 기와집, 바람이 잘 드는 집, 비가 새는 날도 있을 겁니다. 겨울이면 방풍이 약해 더 춥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 냄새가 나고 사람 목소리가 있는 집,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금고가 아니라 숨 쉴 구멍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아니라 마음이 쉴 자리였습니다. 윤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가 돼요? 8살짜리 아이가 자기 존재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질문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묻는 건 직업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버려지지 않을 자리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윤강은 윤겸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다. 윤겸은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윤강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도 너희로 살아야 한다. 누구의 물건이 아니라,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윤서는 그제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듣고서야 몸속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이 조금 녹는 것처럼. 그날 저녁 윤강은 아이들을 데리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손은 따뜻해져야 한다. 손이 따뜻해야 밥을 먹고 글을 쓰고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 윤겸은 윤서의 손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윤겸은 그 흉터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윤서가 불길 속에서 우리의 앞날을 끌어안았던 증거니까요. 며칠이 지나 윤강은 시장에서 작은 책 한 권과 붓 한 자루를 사왔습니다. 윤겸은 조심스럽게 책을 만졌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유언장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종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다루는 손은 단단해야 합니다. 윤강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글로 싸운다. 칼로도 싸우지만 끝내는 글이 남는다. 너희가 잃을 뻔한 것도 글이었지.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글을 두려워하지 마라. 글을 알아야 속지 않는다. 윤겸은 그날부터 매일 밤 윤강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손이 아파서 붓을 오래 잡지 못했습니다. 윤겸이 대신 윤서의 손가락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윤서는 어느 날 윤겸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 그때 불에 손 넣을 때 무서웠어. 윤겸이 멈칫했습니다. 윤서는 그동안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근데 내가 안 뛰어나가면 우리가 없어질 것 같았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래서 그냥 손이 먼저 갔어.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용기입니다.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없어질 것 같아서, 사라질 것 같아서 움켜쥐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인 힘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백운당의 재산은 아이들 이름으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강은 그 재산을 쉽게 만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한번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돈 많잖아요. 그럼 좋은 집 가도 되잖아요. 윤강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조심해야 한다. 돈은 너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너희를 다시 불태우기도 한다. 누군가 또 너희 앞날을 태우려 할 때 돈은 불쏘시개가 된다. 윤겸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제야 윤겸은 알았습니다. 장씨 부인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와 자기 얼굴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사람은 자기 얼굴을 지키려고 남의 얼굴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 싸움이 가장 더럽습니다. 어느 날 밤 윤강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자. 세 사람은 눈이 덜 쌓인 길을 따라 마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논바닥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강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건 오늘 이겨서가 아니다.
너희는 살아서 이긴 거다. 윤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살아서 이기면 또 누가 우리를 태우려 해도 괜찮아요? 윤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우려 하는 사람은 또 나온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리고 불이 다가오면 혼자 타지 않는 것. 손을 잡는 것. 윤겸은 윤서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기 위해 잡는 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잡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부자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악인이 벌을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이겁니다. 앞날을 태우려던 불이 있었지만 그 불 속에서 아이들은 손을 놓지 않았고 한 어른은 다시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더 작은 집에서 더 큰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 사람을 태우는 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앞날을 태우는 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오고 법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고 좋은 마무리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불이 있습니까? 앞날을 태우는 불. 그 불은 대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작은 모욕, 작은 무시, 작은 빼앗김.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사람의 내일이 타버립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불을 피하는 법은 불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윤겸이 윤서에게 했던 말, 그 말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서 우리가 잃은 걸 되찾아야 해.